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2023-2024 시즌 전반기 최대 빅매치 가장 중요했던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UEFA 챔피언스리그 F조 5차전 경기에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UEFA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모든 프랑스 매체들이 이강인 선수가 아니라 비티냐, 우가르테, 파비안 루이스의 3미들 출격을 예상했는데요. 저희의 생각대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신임했고 이강인 선수에게 전격 선발 출전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지난 주말 AS 모나코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던 선발 명단을 왜 바꿨는지 프랑스 취재진이 직접 경기를 마치고 에니케 감독에게 질문했고 에니케 감독은 그 답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경기 후 프랑스 매체들이 이강인 선수의 이날 활약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했는지 또 세부 기록은 어땠는지 압도적인 경기를 하고도 아쉬운 무승부를 거둔 파리의 경기력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세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가 뉴캐슬과의 홈경기 1대1 무승부로 자력 16강 진출 그리고 자력 1위의 희망까지도 살렸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 패배했다면 마지막 라운드에서 도르트문트에 승리하더라도 탈락할 수 있었던 위기였는데요. 이날 무승부를 통해서 승점 7점 뉴캐슬을 제치고 여전히 2위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도르트문트가 같은 시간 AC밀란의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승점 10점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황인데요. 다만 조 1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UEFA 유럽축구연맹이 주관하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승자승 원칙을 따지게 되거든요. 파리가 이미 도르트문트와의 홈경기를 2대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승리한다면 합계 전적이 2승이 되고 양팀이 나란히 승점 10점이 되기 때문에 뉴캐슬과 밀란의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파리가 조 1위로 16강에 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 1위는 2위와 16강 경기를 치르고 2위는 1위를 만나야 하는데 지금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위 팀들이 다 쟁쟁한 우승 후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월한 16강 일정을 위해서라도 파리가 또 지금까지 UEFA 챔피언스리그 조기 탈락을 당한 이유가 16강에서 어려운 팀들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다. 이번 경기 무승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내용 측면에서 뉴캐슬 원정에서 4대1로 패배했던 파리였잖아요. 이번 경기는 충분히 4대1로 이길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경기 세부 기록이 공개됐는데 기대 득점 값이 파리가 4.47골, 뉴캐슬이 1.48골로 이거를 이제 앞부분만 두더라도 4대1로 이길 수 있는 경기였죠. 무려 슈팅을 31개나 때렸던 파리였고 뉴캐슬은 5개에 불과했습니다. 유효 슈팅이 7대2로 파리가 좋지 않은 결정력을 보인 것이 드러났고요. 볼 점유율은 72%, 거의 압도적으로 가둬놓고 좀 팼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제 주도한 경기였는데 문제는 파리의 결정력입니다. 이날 경기 수많은 슈팅을 때리고도 지금 보시면 문전 안쪽에서도 많은 슈팅이 있었는데 유효 슈팅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결국엔 슈팅이 다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닉 포프의 선방도 대단했지만 선방을 넘어서 골대 안으로 제대로 공을 차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음바페 선수가 팀의 주장으로서 경기를 마치고 나서 한탄하는 인터뷰를 한 것도 화제가 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기회를 가졌는데도 득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파리의 극적인 동점골 97분이 넘어서 공식 기록으로는 98분에 나온 페널티킥 동점골이 아니었다면 파리는 패배할 수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페널티킥을 통해서만 이렇게 많은 슈팅을 때리고도 득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음바페는 확실한 찬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큰 점수차로 이겨야 했던 경기였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챔피언스리그 경기 치고는 정말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도 아니고 조직적인 문제도 아니다. 즉 우리 선수들이 골문 앞에서 훨씬 더 부지런히 움직였어야 한다. 이 결정력의 문제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슈팅하기 좋은 위치를 선점해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침착하게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이건 감독님의 문제나 팀 전술적인 문제나 조직력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다라고 질타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뉴캐슬을 상대로 지배했기 때문에 실망스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뉴캐슬에게 우리는 경기를 내줬습니다. 내줄 뻔했다. 사실 승점을 준 것 자체가 내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에니케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도 진행이 됐는데요. 음바페가 드러낸 공격에 대한 실망에 대해서 당신도 같은 생각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즉 공격진 개인의 결정력을 비판할 것이냐는 얘기였는데 에니케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농구가 아니라 축구 경기입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는 팀 중에 하나지만 오늘은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페널티킥을 제외한 얘기겠죠. 선수들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조별리그 통과 그리고 1위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즉 이번 경기 결과 분명히 아쉽지만 지금 공개적으로 선수를 비판하고 싶지 않고 어찌됐거나 아직 우리 손에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도르트문트를 이기면 조 1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은바페의 활약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날 경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르콜라의 결정력도 아쉽긴 했지만 은바페 선수도 평소보다는 마무리가 좀 아쉬웠었거든요. 은바페의 활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엔리케 감독은 은바페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들의 전반적인 태도에는 매우 만족합니다. 선수들이 이제 집중력이라든지 헌신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골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때는 힘든 건 맞다. 우리가 또 오랫동안 선제골을 내주고 뒤쳐져 있기도 했다. 그러나 선수들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수준을 유지한 능력이 매우 만족스럽다. 즉 끌려갔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끝까지 그래도 동점골을 만들어냈던 그 정신력, 뒷심을 칭찬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나코전 5대2 대승에도 불구하고 선발 명단에 왜 변화를 줬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 당시 명단과 바뀐 것이 무키엘레를 빼고 이제 다닐루가 들어와서 리카가 다시 레프트백으로 가고 다닐루가 센터백을 맡았는데 다닐루와 슈크리니아르의 센터백 조합이 좀 좋지 않았죠. 수비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 일부 프랑스 매체들은 이강인 선수가 조금은 과감성이라든지 영향력이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질문 속에서 엔리케 감독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선수단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닐루 같은 경우에는 공을 잘 다루는 선수이기 때문에 함께 뛴 것이고요. 선발 명단 바꾼 이유, 이강인 선수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상대를 압도하고 싶었고 그게 중요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강인 선수를 이전에 가짜 9번으로 쓸 때도 설명한 바가 있는데 공을 잘 뺏기지 않는다. 즉 상대를 압도하려면 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공을 장악해야 돼요. 경기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공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도움이 되는 선수다라는 얘기죠. 즉 경기를 지배하기 위해 뉴캐슬에게 아예 공을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강인 선수를 선택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날의 문제는 경기를 장악하지 못한 게 아니라 골을 넣지 못한 것이니까 이게 다닐로라든지 이강인 선수를 투입했기 때문에 그르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뉴캐슬보다 더 나은 팀이었습니다. F조에서는 우리가 지더라도 도르트문트전을 통해서 16강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를 통해서 탈락이 확정되는 건 아닐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한 것인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마지막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 이기지 못할 경우 탈락할 위기는 남아있잖아요. 파리 생제르맹이 카타르 자본에 인수된 이후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적이 없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두려우신가요? 라고 좀 공격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엔리케 감독도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다. 그건 당신의 분석이죠? 라고 하고 일축을 했습니다. 사실 엔리케 감독도 경기 내내 굉장히 짜증스럽고 안타까운 반응들을 보였고 심지어 나세르 알켈라이피 파리 생제르맹 회장도 바르콜라가 계속해서 기회를 놓치니까 경기 막판에 이거 뭐야? 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바르콜라가 이날 최악의 결정력을 보였어요. 장면들 하나씩 보시면 바르콜라 혼자서 빅찬 스미스 3개가 있었는데 66분 이제 교체되어서 4분 만인 상황이었죠. 은바페가 오른쪽 측면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준 컷백 이거 그냥 밀어넣으면 되는 상태였는데 닉 포프의 정면으로 차면서 막혔었던 장면이 있었고요. 67분에는 곧바로 리카 에르난데스의 전진 패스를 은바페가 기가 막힌 백힐 스루 패스로 연결하면서 뒷공간을 열어줬고 바르콜라가 이어받아서 포프와 마주했는데 포프에게 막힌 것도 아니고 어이없게 바깥으로 차면서 옆구부를 때렸어요. 아쉽게 맞춘 게 아니라 사실 미스 슈팅을 한 것이죠. 후반 추가 시간 1분에는 하키미의 크로스가 있었을 때 은바페 쪽에 수비가 다 몰려있고 바르콜라는 완전히 프리 찬스, 오픈 찬스였는데 여기서 슈팅을 하늘로 찼습니다. 말도 안 돼요. 막힌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허공으로 홈런을 날린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동점골 이후 후반 추가 시간 9분에도 또 한 번 하키미의 크로스가 왔는데 이번에는 바르콜라가 또 프리 찬스에 시도한 헤더 슈팅을 허공으로 날렸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수의 마무리 능력, 기술적인 능력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플레이였는데 경기 내내 이랬어요. 바르콜라가 빠르고 과감한 플레이들을 보여왔지만 결정력의 문제를 드러냈는데 한국 올림픽 팀과의 평가전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바르콜라에 대한 의심, 바르콜라 스스로도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 시간대별 득점을 보면은 전반 24분에 알미론의 슈팅을 돈나룸마가 막은 걸 흘러나오자 이상이 밀어넣어서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그 전까지도 이 장면 전까지도 파리가 기대 득점에서 앞서면서 기회를 만들고 있었고 이 장면 이후로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시간대별 기대 득점을 보면은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즉 이 한 장면을 빼고는 거의 공격다운 공격을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파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기대 득점이 올라갔다. 즉 경기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냈고 경기 끝나기 전에는 거의 5골 정도를 넣을 정도로 기회를 많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82분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덴벨레가 기회를 놓친 장면인데요. 리카 에르난데스의 크로스를 덴벨레가 문전 니어포스트로 들어오면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대 옆으로 빗나갔었고요. 은바페도 조금은 아쉬웠어요. 87분에 본인이 직접 이제 덴벨레 패스를 받아서 힘으로 이겨내고 수비까지 제쳐내고 슈팅 때려간 게 포프의 정면으로 흘렀고 흘러나온 공을 다시 받았을 때 이거는 골대 안으로 감아 넣으면 골이 될 수 있었는데 직선으로 때린 것이 골대 옆으로 빗나가는 상황이 있었죠.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면 정말 엄청나게 뉴캐슬이 치솟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이 칸을 뛰어넘을 정도로 치솟았었고 뉴캐슬은 선제골 장면 때 잠깐 공격했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잠깐 공격한 상황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이런 팀을 상대로 수많은 기회를 만들고 놓쳤던 것은 분명히 아쉬운 대목이었고 에니케 감독의 전술 변화나 선발 변화를 조금 탓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날 경기 에니케 감독이 경기 전 기자회견을 함께했던 비티냐를 빼고 이강인, 우가르테, 파비안 루이스로 선발 명단을 구성을 했는데요. 파비안 루이스의 최근 폼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이번 경기도 공격 시퀀스 관여 측면에 있어서 파비안 루이스가 무려 15번의 이제 공격 시퀀스에 관여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본인 스스로 5번이나 슈팅을 하기도 했고 4개의 키 패스를 연결했고 6개의 이제 빌드업 관여 패스, 슈팅으로 이어졌던 패스를 했거든요. 그 다음으로 덴벨레도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서 기복이 있고 공을 빼앗기는 형향이 있지만 개인 능력을 통해서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탁월해요. 5개의 슈팅과 3개의 키 패스, 6개의 또 슈팅으로 이어진 빌드업 패스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윙백 하키미, 이 선수가 또 이제 오른쪽에 함께 공격을 하잖아요. 8번의 슈팅으로 이어진 패스와 3번의 키 패스, 하나의 슈팅까지 때리면서 1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백 라인에서도 공공급이 있었고 이강인 선수가 또 10번의 공격 시퀀스 관여를 보였습니다. 비록 키 패스는 없었지만 기점이 됐던 패스가 무려 7개나 있었고 본인이 3차례나 슈팅을 때리기도 했죠. 은바페도 9개였는데 4번의 슈팅, 4개의 키 패스, 하나의 이제 슈팅 관여 빌드업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은바페와 왼쪽을 책임졌고 오른쪽에 덴벨레, 하키미가 있었고 또 이제 그 사이에서 파비안 루이스가 적절하게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잘 해줬어요. 후반전에는 파비안 루이스와 이강인이 자리 바꿨는데 그러고 나서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고 또 후반전에도 이강인 선수가 날카로운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티냐를 왜 안 썼냐라고 질타할 문제는 아니었다. 파비안과 이강인은 분명히 자신의 이제 능력을 보여줬고 자신들이 왜 선발로 뛸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경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 하키미의 공격 영향력, 득점 찬스 패스로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았고 은바페야말로 당연히 이 부분에서 높고 파비안 루이스가 5위, 이강인 선수가 6위였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2선 라인과 공격 라인 전반적인 운영은 좋았는데 결정력의 문제였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날 본인의 창의성뿐 아니라 수비 가담이라든지 광범위한 커버, 공이 가는 곳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부지런히 가담을 해줬습니다. 공을 소유했을 때 보시면 인이라고 써있는 하얀색 표시가 이강인 선수거든요. 왼쪽에 배치됐지만 왼쪽, 오른쪽, 중앙, 2선, 후방, 3선까지 엄청 커버하잖아요. 공격 상황에서 기점, 연계, 키패스 모든 위치에 이강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이 없을 때는 더 넓어요. 왼쪽에 빨간색이 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강인 선수의 영역인데 통제 구역이 왼쪽 풀백 라인까지 다 커버를 해줬습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고 많이 뛰어주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창의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게다가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선발 명단에서 에니케 감독이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먼저 통계 기록 평점을 보면은 소파스코어에서 7.5점으로 파리 전체 선수 중에 3번째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파비안 루이스가 이날 경기 8.2점으로 소파스코어 기준 최우수 선수였고 동점골을 넣은 은바페 선수가 8.0점이었죠. 이강인 선수가 이런 최고 활약 선수로 이제 언급이 된 것이고요. 후스코어드닷컴에서도 6.8점으로 높은 점수, 팀 내 4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줬고 스타맨으로는 8점 은바페를 지목을 했고 파비안 루이스가 7.2점이었거든요. 파비안 루이스와 이강인 선수의 미드필드 플레이는 분명히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폼몹 같은 경우도 은바페에게 8.5점을 주면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했고 이강인 선수가 7.3점으로 팀 내 5위였는데 폼몹이 전반적으로 파리 선수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가운데 이강인 선수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거죠. 이강인 선수의 세부 기록을 보면 일단 전반전에 왼쪽, 후반전에 오른쪽에서 뛰다 보니까 히트맵이 양쪽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94회나 82분 동안 볼터치를 했기 때문에 경기 영향력이 높았는데 그 많은 볼터치 속에서 93%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어요. 키패스는 하나뿐이었지만 이날 경기는 기점 패스를 많이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8번이나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 2개밖에 연결되지 않았지만 날카로웠고요. 9번의 볼 경합 중에 4번 승리하면서 볼 경합 승리도 44%로 공격적인 선수로서는 준수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비록 3차례의 슈팅이 하나도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과감한 시도였고요. 또 상대에게 2차례 파울을 가해서 또 2차례 가로채기와 4차례 태클을 시도하는 등 수비 가담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이날 팀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하지만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인지 공격적인 기여가 잘 안 보였다고 생각한 것인지 저평가를 조금은 했는데요. 그래도 막시풋 같은 경우에는 평점 5점으로 팀 내 4번째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왜냐? 은바페도 5점이었고 우가르테는 4점, 무아니도 4.5점, 전반적으로 파리 선수들의 평점이 낮았거든요. 파비안 루이스에게 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죠. 막시풋의 평가를 보면 이번 경기에서 비티냐보다 선호도가 높았던 이강인이 괜찮은 활약을 펼쳤다고 했는데요. 경기 초반에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었다. 몸싸움을 통해서도 훌륭한 임팩트를 남겼다. 비난받을 수 없는 활약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반전에 크로스가 좀 부정확했고 후반전에는 몇 차례 날카로운 패스를 시도하면서 변화를 꾀했다라고 어찌됐거나 이제 막시풋의 평가는 좋았습니다. 나인티미닛 같은 경우도 이강인 선수에게 6점을 주면서 팀 내 2번째로 높은 점수를 줬어요. 은바페 7점이 1위고 이강인이 6점으로 2번째로 높은 점수였습니다. 그 외에 무아니 5점, 덴벨레 5점, 우가르테 5점 등 나머지 선수들의 점수가 더 낮았거든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미드필드에서의 역동성은 부족했지만 공을 소유했을 때는 타이디했다. 굉장히 깔끔하게 안정적으로 플레이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공헌을 하지 못했다. 조금 더 과감한 패스가 필요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프랑스의 유력한 매체죠. 레키프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에게 4점을 줬는데 이게 뭐 이강인 선수에게만 나쁜 점수를 준 게 아닙니다. 팀 내 5번째입니다. 은바페, 덴벨레만 6점이었고 나머지 선수들은 4점, 5점, 3점대예요. 무하니 같은 경우도 3점이고 파비안 루이스도 5점이었거든요. 이강인 선수에게 점수는 낮게 줬지만 내용은 나쁘진 않았어요. 비티냐보다 더 강렬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전반 14분에 수비 커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죠. 또 한두 번의 번뜩이는 장면도 있었다. 다만 많은 낭비가 있었다. 공격 상황에서 패스 미스라든지 공을 잃는 상황들이 좀 아쉽다 보니까 공격 기여가 미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 은바페와 포지션이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게 호흡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은바페가 왼쪽, 이강인이 왼쪽에 있으니까 조금 양쪽을 이제 활용하는 게 좀 아쉬웠다는 평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전반 14분에 이 장면이 이강인 선수의 좀 좋았던 장면이에요. 뉴캐슬의 역습 공격이 나올 때 트리피어가 컷백해주고 문전 우측 지역에서 기마랑이스가 공을 받아서 뒤로 빼줬을 때 알미론이 바로 슈팅을 가져가는데 이강인 선수가 열심히 뛰어들어와서 나이스 태클로 막아냈죠. 이런 부분들, 이런 수비 가담이 비티냐보다 우세하다라는 것이고요. 56분에 이 장면은 본인이 또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날카로운 스루 패스로 4명의 수비를 관통하면서 무하니에게 줬고 무하니가 공을 돌려주면서 덴벨레가 슈팅까지 가져갔던 이 장면도 이강인의 장점을 보여줬던 좋은 평가를 받은 장면입니다. 유로스포츠 프랑스판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에게 4.5점의 낮은 점수를 줬는데 이강인만 낮게 준 게 아닙니다. 무하니는 3점이었고 파비안 루이스도 4.5점, 슈크리니아르 3점, 우가르테 4점, 은바페 4점이니까 오히려 이강인 선수에게 좋은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은바페와 호흡도 잘 맞았고 역동적인 모습도 보여줬다. 초반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때때로 소심함 때문인지 또 부정확함 때문인지 파이널 서드에서 효과적이지 않았다. 조금 더 가감하고 날카로웠어야 된다는 아쉬움이죠. 경기가 거듭될수록 영향력이 낮아지기도 했지만 하지만 이강인은 결국 포기하지 않았다. 내용 자체는 역시 나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은바페와 호흡이 정말 좋았어요. 전반 1분 만에 이강인 선수와 은바페가 좋은 장면을 만들었던 플레이가 있었는데 2번 연속 왼쪽에서 2대1 패스 주고받았고 이강인의 컷백을 무하니가 슈팅하려고 할 때 라셀레스가 잘라냈죠. 튀어오른 공을 다시 은바페가 받아서 이강인에게 주고 이강인의 컷백이 또 한 번 있었지만 무하니 앞에서 또 한 번 라셀레스가 차단을 했는데 이강인 은바페의 2대1 패스가 지금 파리의 주 공격 루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같은 경우에도 이강인 선수에게 은바페가 패스해줬고 또 다시 이강인이 은바페에게 패스하면서 은바페의 컷백을 무하니가 슈팅했는데 최후의 몸에 맞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강인과 은바페가 왼쪽에 있을 때는 주고받으면서 플레이를 만들고 서로 따로 떨어지면 은바페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킬러 패스를 찔러넣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두 선수의 조합이 통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푼 메르카토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4점 주면서 물론 은바페도 4점이고 우가르테도 3점이고 많이 낮았어요. 비치냐보다 선호도가 높았던 이강인이 오늘은 아마도 파리 입단 이후 최악의 경기력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미드필드와 공격수를 오가는 하이브리드 선수였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고 기술적으로 낭비도 있었다. 패스미스, 크로스미스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많은 시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며 활동 범위는 주목할 만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런히 뛴 건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가 부족했고 특히 54분에 이제 경고를 받은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 장면 조금 아쉬웠죠. 볼터치 미스로 공이 튀어오르면서 기마랑이스에게 빼앗겼고 기마랑이스가 이걸 빼앗아서 역습하자 이강인 선수가 유니폼을 잡아 끌면서 경고를 받았던 조금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이런 장면들은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어찌됐거나 에니케 감독의 신뢰를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도 중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월에도 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총 5경기를 파리가 치르게 되는데요. 12월 4일 일요일 밤 9시에 르아브르와 프랑스 리그앙 14라운드 원정 경기 그리고 12월 10일 새벽 5시에는 낭트와 15라운드 홈 경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기는 12월 14일 새벽 5시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F조 최종전 원정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이겨야 조 1위로 16강에 오를 수 있는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또 은바페 선수가 멋진 플레이를 통해서 파리의 안정적인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이끌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이강인 선수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